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사실혼이니 부정수급이니 이렇게 협박해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협박한 적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아주 탁상행정이야.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다 믿고 지금 나 떠보려고 전화했습니까? 아니, 다 확인하고 증거도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정말. 미숙 씨 오늘은 코 안 골 테니까 같이 잡시다 네. 아유, 당신은 자면 오토바이 소리 나서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두 손으로 코 막고 잠다니까요. 아, 맞다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오늘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설마 집에 찾아왔나?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사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연금입니까? 안녕 국가입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평생을 굶주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의 나이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늙어도 굶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국가는 그를 보호해 주었고 매달 돈이 나왔고 집도 제공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삶이 아주 작은 조건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 온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급 위에 삶을 올려놓은 모든 노년,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아직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나이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죠. 굶주림과 통제 속에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강물은 차가웠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은 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달을 숨어 지내다가 저는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브로커에게 넘기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회를 배웠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한다는 것을요.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이 딸린 집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계비였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 특례를 받아 매달 월 125만 원의 생계비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일반 수급자, 그러니까 한국 수급자는 1인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요. 하지만 탈북민은 정착 지원 차원에서 더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게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죠. 이 돈을 제가 정말 쓸 수 있는 거냐고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매달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늙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첫 인상이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의료급여 일종이라는 걸 받아서 병원에 가도 거의 돈을 내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을 떠날 때 품었던 그 희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운이 올 줄은 몰랐다고요. 비록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곳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북한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사치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매달 125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월세는 없었고 관리비도 거의 나가지 않았죠. 식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고 교통비와 잡비로 2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매달 6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한 것들이 즐비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사고 싶었지만 곧 참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비가 새는 집에서 떨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따뜻한 방에서 걱정 없이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이었는데 생활이 빠듯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나는 기초수급 받아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참 힘들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사는 노인인데 저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특별히 보살펴 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타러 가도 치과에 가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급하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몇천 원만 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돈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국가가 저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은 말할 사람이 그리웠어요. 북한 사투리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고 집은 따뜻하고 내일 먹을 밥은 걱정 없었으니까요. 이게 북한을 떠나 제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북한에서는 이런 밥상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미라고 쌀 10kg을 매달 2,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도 해줬죠. 가끔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삼겹살 한 팩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저는 그걸 천천히 구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고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요. 밤에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청년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이곳이 천국 같았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죠.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족이 있었지만 이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혼자지만 굶지는 않았고 외롭지만 얼어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통장에 모인 돈을 보면서 저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안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길었어요. 저는 탈북민 커뮤니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같고 겪어온 산도 비슷했죠. 처음 갔을 때 느낀 그 편안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드디어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였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 교회 지하실을 빌려서 만났죠.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처음 모임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15명쯤 되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죠. 어서 오시오. 우리가 다 같은 처지 아니겠소.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어요.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끼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어요. 철수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왔고 이미 이곳 생활에 익숙해 보였죠. 철수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여전히 조심스럽고 위축돼 있는 것과 달리 철수는 당당했어요. 한국말도 유창했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저는 철수가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형님, 한국은 처음에만 어렵지.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철수가 처음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커뮤니티 모임이 끝나면 근처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셨어요. 철수는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 힘들었던 일들, 재미있었던 일들을 술술 풀어놨죠. 형님,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트에 가면 가끔 이상한 시선을 느꼈거든요. 제 말투 때문이었죠. 하지만 형님, 한국도 살다 보면 정부터요. 시간이 약입니다. 철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정이 붙는다는 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철수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한 형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얘기를 하다가요. 부인과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요. 철수가 그 형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거기 계신 분들도 마음 편하실 겁니다. 철수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철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탈북민들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한국 여자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는데 주방보조로 일한다고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사장님이 우리 같은 탈북민 처지를 잘 이해해 주시거든요. 월급도 꼬박꼬박 주시고요. 가끔 보너스도 주십니다. 철수는 그 사장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고용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더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커뮤니티 모임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곳에 가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같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해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여자 만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술잔을 놓고 철수를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외롭잖아요, 형님도. 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적막했습니다. TV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가끔은 그 적막이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TV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장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괜찮은 분이에요. 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고 성격도 좋다고 했죠. 그분도 외로워하시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사신 지 오래됐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한국 여자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할 텐데요. 형님, 그냥 한번 만나만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나누시면 됩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나서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만나나 봅시다.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북한에서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자와 제대로 대화도 안 해봤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5세 늙은이를 누가 좋아할까요?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 가득한 이 모습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좋은 인연이 생길지도요. 며칠 후 철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장소는 동네 커피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는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철수 같은 친구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여자를 소개받을 기회도 없었겠죠. 저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그곳이요. 제 한국 생활에서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웃어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웃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번은 모임에서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여기 속할 수 있구나 하고요.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덜 수 있을지도 모르고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철수는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도 좋은 분이니까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첫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커피숍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나왔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로 산 셔츠를 입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걸 샀어요. 면도도 깨끗하게 했고 머리도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님, 여기요.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박미숙이라고 했어요. 57살, 저보다 8살 어렸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했죠.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미소가 따뜻해 보였어요. 손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죠.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북한 말투를 고치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어요. 미숙 씨는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철수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이 북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철수가 미숙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물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2년 전쯤 됩니다. 적응하시기 힘드셨겠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어요. 미숙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숙 씨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났다고 했죠.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하지만 가끔 외롭긴 해요. 미숙 씨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미숙 씨가 분식집 문을 닫은 후에 만나곤 했어요. 저는 미숙 씨 가게 근처 벤치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2번이 됐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미숙 씨를 보지 않는 날은 하루가 길었습니다. 미숙 씨도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자식도 없었어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다고 했죠.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답니다.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숙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자 집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미숙 씨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으니까요. 그러지요. 제 대답에 미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숙 씨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분식집 위층 원룸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꽃도 한 화분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미숙 씨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는 옆에서 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부엌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네요. 제 말에 미숙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얘기를 나눴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늦었네요. 미숙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밤도 늦었고 추운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이 언어보다 빨리 통한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럼. 그러지요. 그날 밤 저는 미숙 씨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 죽은 아내 생각이 났지만 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요. 미숙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런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 후로 저는 주말마다 미숙 씨 집에 갔습니다. 평일에도 자주 만났어요. 미숙 씨는 제게 밥을 해줬고 저는 미숙 씨의 말동무가 돼줬습니다. 저는 미숙 씨 가게 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청소하고 손님들 상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니까 정말 좋아요. 미숙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저는 그 말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대답은 빨랐습니다. 그럽시다. 미숙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깊은 눈물이었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될 수 있다니요. 그렇게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제 임대주택은 비워두고 미숙 씨 집으로 옮겼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삿짐도 간단했습니다. 커다란 가방 2개면 충분했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미숙 씨와 저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숙 씨가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요. 저는 미숙 씨가 가게에 가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방을 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미숙 씨가 밤늦게 가게에서 돌아오면 저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줬습니다. 미숙 씨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죠.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집에 오는 게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북한을 떠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미숙 씨는 가게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했고, 저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가끔 미숙 씨가 피곤해서 일찍 잠들면 저는 혼자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옆방에 미숙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산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미숙 씨 얼굴을 보며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우리 혼인신고할까요? 미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데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안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거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당신 수급 생각해야죠. 미숙 씨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급이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 기초수급 끊겨요. 배우자가 생기면 가구 소득으로 계산되거든요. 제가 가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수급 자격이 없어져요. 미숙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가게가 얼마나 번다고. 많이는 못 벌지만 그 정도면 수급 자격 탈락이라고요. 저는 차도 있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끊기는 겁니까? 전부 다요. 월 125만 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 임대주택도 나와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기준으로 바뀌니까요. 우리 둘이 함께 산다는 걸 신고해야 하고, 그러면 제 소득 때문에 임대주택 자격도 없어진다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급비 125만 원이 없어진다는 건 큰 문제였어요. 그 돈으로 저는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임대주택도 나와야 한다니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집을 뺀다는 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수급받으면서 저랑 같이 살아야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미숙 씨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요즘 한국은 다 그래요. 동거부터 해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삽니까? 네. 특히 수급받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혼인신고하면 수급 끊기니까 안 하는 거죠. 사실혼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어요. 미숙 씨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평생 법적으로는 남남으로요? 당신이 수급 포기할 수 있으면 혼인신고해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둘 다 힘들어요. 제 가게 수입이 많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해요. 월세도 내야 하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숙 씨 말이 맞았어요. 수급비가 없으면 저는 미숙 씨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돈을 벌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당신 나이가 65이잖아요. 누가 고용하겠어요? 게다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도 수급에 영향을 줘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당장 살기 힘들어지고, 안 하면 법적으로 남남인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배급표에 이름만 추가하면 됐어요. 복잡한 계산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돈과 연결돼 있었어요. 아침에 미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당신이 수급 안 받아도 될 만큼 제가 돈을 벌면요? 아니면 둘 다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 받을 때쯤요? 그때는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저도 받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결국 수급비가 제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그럼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큰 돈을 벌면. 하지만 제 가계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합시다. 미숙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저도 당신이랑 제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미숙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됐어요.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이 생각뿐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할까 말까? 수급을 포기할까 말까?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살자고요. 미숙 씨와 헤어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외로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숙 씨와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부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제 임대주택에 잠깐 들렀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려고요. 텅 빈 집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인데 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주민등록증을 꺼내봤습니다. 주소는 여전히 임대주택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숙 씨 집에서 살고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하지만 미숙 씨는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수업비는 여전히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125만 원. 그 돈으로 저는 미숙 씨한테 생활비를 줬어요. 8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제가 쓰거나 저축했습니다. 미숙 씨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타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미숙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미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미숙 씨와 함께 산지 석 달쯤 됐을 때 저는 다시 철수를 만났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철수,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요, 형님? 미숙 씨하고 혼인신고를 못하게 됐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수급이 끊긴다는 것, 그래서 동거만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같이 산다는 게. 제 말에 철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형님, 한국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니 무슨 말이야? 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 널렸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수급자들은 더 그렇고요. 철수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는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한국 여자랑 10년째 동거 중이에요. 혼인신고는 안 했죠. 수급 때문에요. 10년이나.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시청에서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철수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물론이죠. 형님, 한국은 그렇게 빡빡한 나라가 아니에요. 동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한국 사회를 잘 모를 수도 있죠. 형님, 중요한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혼인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긴 하지만 형님도 외롭지 않고 미숙 씨도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수급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철수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사랑이죠. 저와 미숙 씨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걱정 말아요. 우리 이대로 잘 살면 됩니다. 미숙 씨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 살아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혼인신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거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철수 말대로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저는 미숙 씨 가게 일도 가끔 도왔습니다. 그릇을 씻거나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미숙 씨는 제가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미숙 씨의 그 말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샀죠. 미숙 씨가 장바구니를 들면 저도 하나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가끔 탈북민 커뮤니티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술자리에서 저는 미숙 씨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미숙 씨가 밥을 정말 잘해요. 형님, 보기 좋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철수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철수가 소개해준 덕분에 미숙 씨를 만났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다가왔어요. 저는 완전히 안심하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수업비는 계속 나왔고 미숙 씨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혼인신고 못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게 나은 것 같소. 수급도 받고 미숙 씨하고도 함께 있고요. 다행이에요. 저도 가끔 미안했거든요.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이대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숙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임대주택은 비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편물 확인하러 가는 게 전부였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고 수급비도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요. 북한에서 고생하고 한국에 와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이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요. 철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믿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생활에 적응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도 찜찜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릴 무언가가요.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시청복지과였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숙 씨와 함께 산다는 것, 동거한 지 1년이 넘었다는 것, 그런데도 수급비를 계속 받았다는 것을요. 조사 결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1,5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수급비 전액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동거하는 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수급 신청 시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공무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1,500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급히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큰일 났어요.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숙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숙 씨, 나 좀 도와줘요. 나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요. 지금 가게에 있어요. 저녁에 얘기해요. 미숙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미숙 씨,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같이 좀 해결합시다.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함께 산 거 아닙니까? 제 가게도 빚이 있어요. 여유가 없다고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생활비를 줬는데 이제 와서 도와줄 수 없다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수급 문제잖아요. 미숙 씨의 태도가 싸늘했습니다. 1년 전에 그 따뜻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해요.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헤어지자는 겁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연대 책임 같은 거요. 미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나 좀 버리지 마시오. 나는 당신밖에 없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당신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능한 빨리요. 미숙 씨,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미숙 씨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쫓아가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함께 웃던 날들, 함께 밥 먹던 날들,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급비도 끊겼고 미숙 씨도 떠났고 1,500만 원의 빚만 남았어요. 며칠 후 우편으로 환수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580만 원이었어요. 약 1년 동안 받은 수급비에 의료비까지 붙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일할 수도 없는 나이에 수입도 없는데요. 제 임대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어요. 먼지가 쌓여있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었어요. 저는 불 켜지 않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도 국경을 넘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외롭고 두렵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탈북민 커뮤니티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였어요. 수급비가 끊긴 후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먹을 것은 사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커뮤니티에서 만난 적 있는 형님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오십니까?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님, 혹시 들었어요? 철수 그 친구 말이오. 철수가 어쨌는데요?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산다던데요? 한 달 전쯤부터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여자 말이오? 분식집 하는 여자래요. 이름이 뭐더라? 박미숙인가? 철수가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미숙. 제 미숙 씨였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라던데요. 그 여자가 새로 집을 구해서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그 친구, 복도 많지. 좋은 여자 만났나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어요. 미숙 씨는 저를 떠나자마자 철수에게 갔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랑 함께 있을 때부터 철수와 연락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요. 복지과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시청에 찾아갔어요. 누가 신고한 겁니까? 제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요. 익명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저를 신고했는지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숙 씨와 동거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저를 신고할 만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철수, 당신이 신고한 거지? 무슨 신고요? 부정수급 신고 말이야. 나를 신고한 거 당신 아니야? 철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법이잖아요. 부정한 건 고쳐야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면서 미숙 씨하고 같이 사는 건 괜찮고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형님, 전 수급자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수급이 잘못된 거지. 형님 때문에 미숙 씨만 피해본 거 아닙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미숙 씨를 나한테 소개해 준 거 아니야? 동거해도 괜찮다고 한 것도 당신이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형님, 저는 형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법을 어긴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옳은 일이라고 친구를 배신하고 그 여자를 빼앗아가는 게 옳은 일이야? 빼앗다니요. 미숙 씨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냥 위로해줬을 뿐이에요. 형님 때문에 고생하는 미숙 씨를 말이죠. 철수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형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만들고 그걸 신고해서 저를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받고 미숙 씨도 차지한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동거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켰는지, 왜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고 했는지요. 모두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배신은 당해보지 못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수업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더 이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임대주택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시온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가로 밀린 임대료까지 내야 했어요. 시청에서 온 통지서를 봤습니다. 주거급여, 환수금 300만 원 정도가 추가되었더군요. 한 푼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 돈을 갚습니까? 그 순간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나라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를 보살펴 주던 나라가 이제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환수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수입이 없습니다. 어떻게 10만 원을 냅니까? 그러면 일을 하셔야죠. 제 나이에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급은 어렵습니까?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재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상 취업도 힘드실 테니. 상담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65세 나이에 부정수급 전과자에 일할 곳도 없는 늙은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삽니까?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시적이고 금액도 적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입은 없고 빚은 1,800만 원이 넘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라면 몇 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0만 원 남았더군요.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수급이 끊긴 한국은 제가 떠나온 북한만큼이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북한에서는 굶주림이 무서웠습니다. 배급이 끊기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돈이 없으면 숨 쉴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병원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집으로 가는 걸까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저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을 때,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차가운 강물, 어두운 하늘, 두려움에 떨던 몸.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요. 하나원에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도 기억났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조차 없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계속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이 꺼진 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자유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먹을 자유, 잘 자유, 살 자유조차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급비 125만 원. 그 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저는 인간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돈이 끊기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했지만 귀찮았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 잘못됐던 걸까요? 미숙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철수를 믿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북한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레는요? 1년 후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북한을 떠날 때 품었던 그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던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급이 끊기면서 미숙 씨가 떠나면서 철수가 배신하면서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급비가 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수급이 끊긴 지금 한국은 저에게 또 다른 지옥이 됐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에게 내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연장일 뿐이었죠. 절망의 연장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도망칠 곳조차 없다고요.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하고 새롭게 각색한 유튜브 오디오북이며 삶의 지혜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DJ 김호,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언니, 요즘 다들 그렇게지 살지 뭐. 누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나 요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 한의원에 가서 침 맞던지 해야겠어. 언니, 한의원 가면 돈이 한두 풀도 아니고 내 말 듣고 숙급자 신청해봐. 의료비 공짜잖아. 근데 말이야, 듣고 보니까 의료비가 공짜라면서? 그럼 무조건 해야지. 요새 병원 가면 10,000원, 20,000원은 돈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세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아픈데 이 정도 혜택 받는 게 잘못인가?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려고 선택한 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7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한의원을 다녔던 그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그 선택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특히 가장 소중했던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금이 갔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고 멈춰 생각해볼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법이 무섭거나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는 벌써 7년째예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병원비며 장례비며 정신없이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도 아니고 제가 일해서 모은 돈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빌리고 모아서 겨우 정리한 돈이었죠. 딸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사위도 착한 사람이고 딸도 성실하게 일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더군요.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느라 늘 빠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손 벌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남편 보내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위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으로만 알았는데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처지가 비슷하더군요. 그분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러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게 됐죠. 철수 씨도 저처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기초연금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생활비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 남편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자와 산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철수 씨 말이 맞았어요. 월세며 공과금이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생활비를 나눠 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가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었어요. 철수 씨는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 받고 저도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 김순자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힘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봐요. 나도 받고 있는데 생계비랑 집 나오는 거 지원받잖아요. 언니 같은 경우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받는 건지는 몰랐죠. 순자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그리고 의료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의료급여가 제일 좋아요. 병원비가 거의 안 나가거든요. 언니도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치료받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순자 씨 말을 듣고 나니 솔깃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아팠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듯이 몸 이곳저곳이 말을 안 듣더군요.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었는데 의료급여를 받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한편으론 망설여졌습니다. 철수 씨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순자 씨에게 물어봤죠. 나는 지금 철수 씨랑 같이 사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건 신고 안 하면 모르죠. 언니 혼자 산다고 하면 되잖아요. 철수 씨는 따로 살고 있는 걸로 하고 순자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철수 씨와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제가 혼자 산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소득은 기초연금밖에 없다고 했고 재산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오래된 경차였고 가치가 거의 없었죠. 철수 씨와 함께 산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생계급여로 매달 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주거급여로 2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서 병원비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사는 걸 숨기고 받는 돈이라는 게 계속 걸렸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철수 씨도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급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의원에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죠. 어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깨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병원 갈 생각을 못했던 게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동네에 한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우한의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지나다니며 늘 보던 곳이었죠. 어느 날 용기 내서 그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 허리랑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더군요. 어르신, 이제 의료급여 받으시니까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편하게 오셔서 치료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참았던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계산할 때 보니 본인 부담금이 무료였어요. 정말 놀라웠죠.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월수금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갔어요. 원장님은 침도 놓아주시고 부항도 해주시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허리랑 무릎에 온열 치료랑 건기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가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한의원 대기실에는 저 같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고 대부분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나도 수급자예요. 이거 받으면서 정말 숨통 트였어요. 맞아요. 병원비 걱정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런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고 다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군요. 한의원에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 치료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어느새 4번, 5번으로 늘어났어요. 어깨가 더 아프다고 하면 원장님이 침을 더 놓아주셨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온열 치료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의원이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사실 치료를 받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의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철수 씨랑 둘이 있으면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한의원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대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한 번은 대기실에서 만난 이옥순 씨라는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거의 매일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그냥 여기 나와요. 어차피 돈도 안 드는데 뭐.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씨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치료비가 거의 안 나가는데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한의원에 나와서 치료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는 게 나았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5번, 어떤 주에는 엿새까지 한의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면 치유사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관절에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쉬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한의원에 다녔고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편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죠. 철수 씨와 함께 산다는 걸 숨기고 수급자가 됐다는 사실도, 딸이 가끔 보내주는 용돈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들 비슷했어요. 누구는 자식이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도 했고, 누구는 조금씩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치료받고 돈이 안 드니까 자주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한의원에 갈지 말지를 생각했죠. 대부분은 갔습니다. 안 가는 날이 오히려 드물었어요. 한의원 원장님도 저를 잘 아셨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다들 친절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실에 앉아있는 어르신들도 거의 매일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우리는 마치 작은 공동체 같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오늘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치료받고 나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하고 그랬죠. 어느 날 대기실에서 만난 최영희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딸한테 또 돈 받았어요. 30만 원 보내줬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딸이 두어 달에 한 번씩 50만 원이나 30만 원씩 보내줬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박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자식이 가끔 용돈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그냥 받아서 쓰면 되지. 맞아요. 구청에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확인하겠어요?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안도했어요. 딸이 보내준 돈은 정말 급할 때만 받았고 그것도 미안해서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가 있었죠. 철수 씨랑 살면서 생활비를 나눠 내는데 제 몫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갑자기 집 수리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철수 씨가 가끔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곤 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죠. 저는 그 돈을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버는 돈은 철수 씨 돈이고 제가 받는 수급비는 제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한의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오? 거의 매일 가잖소. 저는 살짝 불편했습니다. 철수 씨가 뭘 알겠어요. 아픈 건 저인데 치료받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죠.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매일 가야 하나?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하지 않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의료급여로 받는 건데 제가 편하게 다니면 되잖아요. 철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철수 씨가 저를 이해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픈 사람 마음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대기실에서 영희 씨를 만났는데 영희 씨가 신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원장님한테 부항도 받았어요. 등이 뻐근하다고 했더니 서비스로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좋으시죠? 그러게요. 우리 원장님 참 친절하세요. 이런 데라도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 내고 다니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갈 텐데. 영희 씨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만약 의료급여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자주 한의원에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한의원에 다녀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나는 정말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해 겨울, 딸이 명절을 앞두고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전화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설 준비하시라고 보냈어요. 철수 아저씨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보냈을까 싶어서요. 딸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저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다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우리도 이번에 보너스 조금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딸이 보내준 돈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한의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자식이 주는 용돈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던 말들이요. 저는 결국 그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어요. 설 명절에 철수 씨랑 둘이서 조촐하게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던 거죠. 명절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의원에 다녔고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의원에 가는 게 밥 먹는 것만큼 당연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물리치료실 풍경도 모든 게 익숙하고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철수 씨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전화 왔소. 당신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청에서 온 전화는 간단한 확인 전화라고 했습니다. 수급자 정기조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구청 담당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거 맞으시죠?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리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직원은 집 안을 둘러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기초연금밖에 없어요. 자녀분한테 지원받으시는 건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딸이 가끔 돈을 보내주는데 그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딸이 있긴 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저한테 도움을 못 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는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죠. 철수 씨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그냥 정기 조사래요. 별일 없을 거예요. 저는 철수 씨한테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대기실에서 영희 씨를 만났는데 영희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나도 지난주에 구청에서 왔었어요. 정기 조사래요.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갔는데 괜히 긴장됐어요. 나도 어제 왔었어요. 별거 아니겠죠? 그럼요. 매년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영희 씨는 태연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철수 씨랑 같이 사는 거, 딸한테 가끔 돈 받는 거, 그런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죠. 역시 별일 없는 거였나 봐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확인 좀 하려고요. 최근에 따님한테 금전적 지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딸이 보내준 돈은 통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게 명절 때 용돈으로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명절 용돈이 얼마였나요? 한 50만 원 정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반으로 줄여서 말했어요.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한테 받으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다음에는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완전히 들킨 건 아니지만 의심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철수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더군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오? 나하고 같이 사는 것도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아직 안 들켰잖아요. 조심하면 돼요. 조심. 벌써 구청에서 의심하고 있는데 무슨 조심이오.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소? 철수 씨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리하라니요. 정리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수급비 없으면 저는 생활을 못해요. 그래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저는 철수 씨가 저를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미안한데 앞으로는 돈 보내지 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한테까지 신경 쓰지 마.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급비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돈 보내는 문제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급자라는 것, 그리고 딸이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엄마, 저도 알아요. 친구 엄마도 수급자인데 자식이 돈 주면 신고해야 한대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냥 보낸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도 알고 있었고 딸도 불안했다는 거요. 하지만 딸은 저를 위해서 모른 척하고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한의원을 쉬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렵고 불안하고 후회스러웠을 뿐이었죠. 구청에서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편물이 왔습니다. 구청 명의의 공문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죠. 안에는 서류 요청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통장 내역, 자녀의 소득 증빙, 그리고 현재 거주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내면 딸이 보내준 돈이 다 드러날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던 것도 있지만 급할 때는 통장으로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주 상황 소명이라는 건 혹시 철수 씨와 함께 사는 걸 의심하는 건가요? 철수 씨한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를 읽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거 봐요. 내가 뭐라고 했소? 진작에 정리했어야 한다고 했잖소. 지금 그런 말해서 뭐 해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소? 나하고 같이 산다는 것, 딸한테 돈 받은 것 다 말해야지. 철수 씨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급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서류를 다시 펼쳐봤죠. 제 출기한은 2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편해서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야 했어요.
아픈 건 여전했으니까요. 대기실에서 영희 씨를 만났는데 영희 씨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도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 왔어요. 통장 내역 내라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나도 왔어요. 정말 난감하네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순덕 씨가 끼어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사는 분도 그렇게 걸렸대요. 자식한테 돈 받은 게 들켜서 수업비 다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 물어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몇백만 원이요?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영희 씨도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 없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받으러 들어가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날따라 치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침을 맞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원장님이 평소처럼 친절하게 이야기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지금까지 받은 의료급여가 얼마나 될까? 거의 매일 다녔으니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치매 부항의 물리치료까지 한 번 올 때마다 실제 치료비는 몇만 원씩 나갔을 텐데 저는 1,000원도 안 냈거든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원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 요즘 구청에서 의료급여 관련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요. 최근 1년간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구청에서 칼같이 조사한다고 하던데. 저는 문제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즘 의료급여 부정수급 적발되면 정말 큰일 나요. 치료비 전액 다 물어내야 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원장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거의 매일 다녔는데 그게 다 얼마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실제 치료비가 대략 3만 원 정도라고 치면 일주일에 5번이면 15만 원, 한 달이면 2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매달 받는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데 2천만 원이라니요. 철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의원 원장님이 그러는데 구청에서 조사 나왔대요. 의료급여, 환자들 자료 다 내라고. 그럼 당신 다닌 것도 다 나오겠네. 네. 3년 동안 받은 치료비가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걸 수 없었어요.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엄마가 잘못해서 2천만 원 넘는 빚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떼었습니다. 6개월 치였는데 딸이 보낸 돈이 3번 찍혀 있었어요.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구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쓸까? 아니면 좀 줄여서 쓸까? 하지만 이미 통장에 찍힌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다들 통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썼습니다. 딸한테 받은 돈, 철수 씨와 함께 산다는 것 다 적었어요.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구청에 가져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의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전화가 올까봐 불안했고 우편물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의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마주치는 게 창피했거든요. 철수 씨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느껴졌죠. 저 때문에 자기도 불편해졌다는 거, 저 때문에 골치 아파졌다는 게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나가서 따로 사는 게 낫지 않겠소. 이러다가 나까지 문제가 될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철수 씨마저 저를 떠나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철수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며칠 후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전에 봤던 담당 직원이었고 한 명은 처음 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첫째, 어르신께서는 동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가구로 신고하셨습니다. 둘째, 따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 지원을 받으셨음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2가지 사실만으로도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주세요. 어르신께서 부정하게 수령하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총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서류를 펼치더니 말했어요. 3년간 사용하신 의료급여 총액은 2,300만 원입니다. 합계 4,800만 원을 환수두치합니다. 4,8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4,8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의료급여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께서 한의원을 거의 매일 다니셨고 다른 병원에도 많이 가셨네요. 1년에 250일 이상 치료를 받으신 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에 250일이요? 그렇게 많이 갔었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거의 매일 갔으니까요. 환수금은 일시불로 납부하시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분할이라고 해도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저한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거는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형사 고발, 검찰,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조사받으시면서 결정될 겁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할 것도 없었고 항변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구청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4,800만 원. 형사 고발.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딸한테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엄마가 잘못해서 4,800만 원 빚이 생겼다고, 형사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전화기를 잡았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은영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은영아, 엄마가 큰일 났어.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급자가 된 것, 철수 씨와 함께 살았던 것, 딸한테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 한의원을 거의 매일 다닌 것, 그리고 오늘 구청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다요.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4,800만 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화를 낼까요? 실망할까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대책을 생각해봐요. 은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평생 딸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거였는데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다들 이렇게 산다던 말들,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었죠.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에 안심했고 제 잘못을 정당화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곧 딸이 올 겁니다. 딸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것만 분명했습니다. 주말 오전 딸이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딸도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에서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구청에서 받은 서류 있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환수 금액, 부정수급 기간, 형사 고발 예정이라는 문구까지요. 한참을 읽던 딸이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800만 원. 은영아, 엄마가 정말 몰랐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엄마, 정말 몰랐어요? 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사는 걸 숨긴 것, 딸한테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죠. 엄마, 제가 돈 보낼 때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한다는 거? 그건. 그런데 왜 그냥 받으셨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딸이 상처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보내준 돈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거기다 이런저런 말까지 하면 너만 힘들까 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혼자 감당하려다가, 아니 혼자 숨기려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은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한의원을 왜 그렇게 매일 다니셨어요?
정말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파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고, 할 일이 없어서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엄마는 그냥 거기가 편했어.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철수 씨랑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그런데 한의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게 이유예요? 심심해서 매일 간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엄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금이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이에요. 그걸 엄마가.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은영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형사 고발된다고 했잖아요.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것도 돈이지만 일단 만나봐야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딸은 그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제 일로 이렇게 고생하다니요.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요. 응, 고마워. 그리고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수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나갔어. 며칠 전에. 연락은 돼요? 아니, 연락 안 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저녁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밤에 딸은 제 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나 괜찮아. 내일 올라갈게. 아이들 잘 봐줘서 고마워. 딸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못 보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내려와서 같이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딸이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월요일까지 잘 계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응, 알았어. 조심히 가. 딸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딸은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도와주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신뢰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사무실에 갔는데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서요. 다만 초범이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그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환수금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에 내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하나요? 5년 분할이면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더 긴 기간으로 협의해 볼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80만 원. 저한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수급자 자격도 박탈됐으니 이제 기초연금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80만 원을 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은영아, 안 돼.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 지금 그런 말 하실 때예요? 이거 안 갚으면 더 큰일 나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이 짜증 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그 창피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판사님 앞에 서서 제가 한 일을 하나하나 인정해야 했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받기 위해 동거 사실을 숨겼고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총 4,800만 원에 달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2년 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12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행유예 받으신 게 다행이에요. 다행. 그게 다행인가요? 저는 이제 전과자입니다. 70이 넘어서 전과자가 됐어요. 사회봉사는 동네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한 달에 10시간씩 1년 동안이었어요. 주로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했죠.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들 제가 왜 봉사를 하는지 아는 것 같았거든요. 환수금은 딸이 도와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딸이 보내줬고 저도 기초연금에서 20만 원씩 보탰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기간을 7년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80이 될 때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죠. 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챙기고 도와주지만 뭔가 달라요. 전화할 때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명절에 만나도 어색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지만 저는 편하게 안아주지 못해요. 제가 할머니 자격이 있나 싶어서죠. 한 번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돼요? 응, 많이. 뭐가 제일 후회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급자가 된 것, 한의원을 매일 다닌 것. 아니에요. 제일 후회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게 제일 후회돼. 내가 엄마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연락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의원 앞은 아직도 가끔 지나가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안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보이면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전에 한의원 대기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영희 씨, 순덕 씨, 옥순 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처럼 걸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잘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순덕 씨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순덕 씨는 저를 보면 눈을 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편한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들, 다들 이렇게 산다던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20시간 정도 남았어요. 봉사를 마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딸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모른 척했을 뿐이죠. 그게 편했으니까, 그게 쉬웠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 저도 저기 앉아 있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딸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매달 보내주는 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딸도 힘들다는 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한의원을 매일 다니지 않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돈을 갚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것보다 딸과의 관계가 변한 게 제일 아픕니다. 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죠. 빚을 갚으며 딸에게 미안해하며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대가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모두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입니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을 믿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돈보다 훨씬 큰 것을 앗아간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 어둠 속에 묻힐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한 창작 사연이며 삶의 지혜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DJ 김호,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